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로봇 연구 개발에 한창입니다. 먼저 SK텔레콤은 AI 순찰 로봇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AI 순찰 로봇은 지정된 구간을 순찰하다가 특이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에서 보안 요원을 출동시킵니다. KT는 AI 서비스 로봇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차세대 AI 서비스 로봇 2종류를 출시하면서 KT는 모두 5종류의 AI 서비스 로봇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LG U+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빙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3분기에는 물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이 추가적으로 나올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이통사들이 왜 이렇게 로봇에 꽂힌 걸까요? 로봇 산업이 이동통신사들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벗어나 로봇을 기반으로 한 통신 네트워크 시장을 선점하려는 건데요. 휴대폰을 구매하면 매달 통신료를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봇에 통신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학교, 공장 등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체할 로봇을 싸게 판매하는 대신 매달 로봇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통신료를 챙기는 거죠. 한때 너무 비쌌던 휴대폰도 이런 판매 전략으로 국민폰이 된 것처럼 로봇의 대중화도 이렇게 실현될지 궁금해지네요. 5월 15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증시는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금요일에 증시도 좀 약세로 끝이 났었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가 0.23%, 그다음에 코스닥은 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32%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디폴트 이거 실제 그렇게 전개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이걸로 거의 매년 노이즈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죠. 사실상은 이로 인해 가지고서 디폴트가 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2011년도에 예.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끝에 하면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 그래서 예. 증시가 20% 하락했던 적이 오우. 있는데 그 점을 가장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다만 이제 그때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공화당이 아주 힘이 좀 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직전 해에 있었던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승리를 거뒀었고요. 반대로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은 공화당이 오히려 작년에 유리하다고 평가받았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결집력이 공화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에 비해 가지고서 너무 우리가 좀 최악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있으면서 한때는 주식시장이 20% 떨어졌다니까 앞으로도 좀 관찰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물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미국 물가지수 발표됐다고 하던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물가 지수는요, 지금 예상한 대로 잘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헤드라인 물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어서 4.9%. 네, 처음으로 4자리를 보게 되었고요. 모처럼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 쪽에 있어서는 조금 내려오지 않느냐. 다만 이제 남아있는 우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끈끈한 물가라고 하죠. 예. 그 근원 물가 지수. 근원 물가 지수는 여전히 5% 중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좀 빠르게 떨어져 주어야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예.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봤었을 때에는 숙제도 일부 남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가요. 바로 요즘에는 물가 상승을 견인해왔던 품목이라고 해야 될지 상품들이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데서 좀 견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설탕 가격이 뒤숭숭하다고 하고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의 견인 요인이 달라지는 것 같는데 맞나요? 네, 최근에 슈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설탕 가격의 급등세가 상당히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다른 요인들,
뭐 가령 곡물 내에서도 다른 이제 그 밀이라든지 예. 대두라든지 이런 다른 요소들은 좀 뭐 한창 때 비해 가지고서는 오히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창이라고 하면은 전쟁이 터졌던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때이고요. 그런 이유 자체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특히 우크라이나 쪽이 아주 대규모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제 곡물 가격이 좀 많이 뛰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다음 세상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시기냐면 유가가 급등했을 때입니다. 아.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 곡물 가격이 튀는데요. 예. 2010년 초반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곡물 가격이 한번 튀는데 그 직전에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곡물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은 뭘까라고 하면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각종 뭐 트랙터라든지 운송하는 데에도 기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또한 이제 비료를 만드는데 기름이 쓰이다 보니까는 비료도 기름이 쓰이는군요. 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미국을 보시게 되면 예. 미국의 식품 물가라는 것은 뭐에 연동이 가장 많이 되느냐 하면은 미국의 북미 쪽에 비료 가격에 6개월 후행해 가지고서 반영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예.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작년도에 식품 관련된 각종 곡물 가격 많이 올랐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는 대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농사라는 게 짓다 보면 날씨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 요인이 설탕 쪽에는 또 발생을 해가지고서 아직까지 다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물 가격이 인상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품목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설탕 안 들어가는 음식 요즘 찾기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가 기조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이게 음식 관련해 가지고서 물가에서 비중이 큰 국가들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엔게이 지수가 높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엔게이 지수 높은 국가들이 사실은 다 좀 저개발 국가들이거든요. 그런데의 경우에는 식품 가격이 비록 예. 여러 가지들이 뭐 좀 유가가 내려오면서 안정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개발 국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후행적으로 그 이후에 예. 문제를 특히나 정치적인 불안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10년 전의 일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한번 곡물 가격이 크게 치솟았을 때 발생했던 일은 그 북아프리카 쪽에서 당시에 이 그 혁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자스민 혁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게 왜 발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게 먹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오더라도 그 나라들에게는 아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반복 같은 현상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집트도 그 당시에도 구호가 빵을 달라였는데 요즘 그 비슷한 네, 구호가 네. 나온다고 하고 뭐 튀니지 레바논도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니 진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미국의 물가만 주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유럽 물가 상태는 어떤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럽은 요즘 물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유럽의 물가 상황은 미국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쟁이 유럽에서 발발을 했기 때문에 예. 특히나 그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이 조금 더 물가 상승률이 높다이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헤드라인 물가가 아직까지도 7%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비해서 뭐 통화 정책도 조금 더 매파적인 얘기를 그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이고 다만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러면은 가스 가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다행히도 전쟁 전 수준으로 지금은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유지가 되어준다라고만 하면은 그러면은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인데 근데 절대적으로 7%라는 거 너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예, 그렇게로 보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국내외 여러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요. 유럽에 여행 갔다가 유럽의 살인적인 물가 그 인증하는 인증샷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무슨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격이 얼마가 됐다라든지 프렌치 토스트가 얼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던데 아직까지 이게 서민 물가에 반영이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요 부분에서 네.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주변 지인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혼여행을 갔어요. 예.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서 햄버거만 먹다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정말 현실인 거죠. 엄청나게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 예. 좀 내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요, 디스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간다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예. 근데 중앙은행들이 이야기하는 물가가 좀 잡혀야 된다, 내려온다라는 거는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요거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가령 100원짜리인 상품이 있었는데 예. 110원으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예. 인플레가 온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이 이듬해에 100원으로 다시 가격이 떨어졌다, 원성 복구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110원 하던 것이 112원으로 다시 가격이 오릅니다. 예. 근데 그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가 되었죠. 전년보다는 둔화된 거네요. 네네, 약 한 2%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앙은행의 목표는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고요. 물가 목표 2%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여기에서 살인적인 물가에서 더 내려가야지 뭔가 연준이 정책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물가 상승 폭만 내려가도 그래도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기준점 자체가 정책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물가를 바라보는 눈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경제 뉴스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가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그게 정책의 목표였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북유럽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동의 일부 지역하고요. 사실 이들 지역은 자체적인 생산 여력이나 제조 여건이 미비하다 보니까 유럽으로부터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많이 수급받는데, 유럽의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들 국가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미 물가 상승률이 30에서 40%. 예. 이게 무슨 짐바브웨 이런 국가가 아니고요. 뭐 이집트라든지 예. 아니면 가나라든지 주요 국가들도 이만큼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예. 한 가지는 말씀해 주신 그런 푸드 인플레이션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워낙에나 강하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기타 국가들도 긴축을 해나가다 보니까는 이런 저개발 국가들의 외환 상황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가 된 거죠. 그래서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자국의 생산 설비가 없으니 다 수입에 의존하는데 가격도 올랐는데 환율까지 약세가 되다 보니 수입 가격이 너무 올라간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예. 이쪽 지역은 제 생각에는 이번 물가 사이클에서 가장 고통을 받을 것 같고요. 가장 늦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중동 지역의 물가 상승되는 게 우리도 지금 먹기 살기 힘든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공산품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들 중에는 이들 국가에서 수급받고 있는 것들도 적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들 나라에서 이렇게 30%에서 40%의 고물가 기조가 계속된다면 이런 거는 원자재 공급 가격에 투영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랬을 때 이들 국가가 쓸 수 있는 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뭐냐 하면, 보통 여기가 산유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보조금, 지원금을 주게 되겠죠. 예. 너무나도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예. 그러고 나면 본인들이 이제 확장 재정을 펴는 꼴이 됩니다. 사실 그러면은 환율은 더 약세가 되어버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악순환인데, 그럴 때 쓰는 것이 이제 원유 시장을 좀 제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확장 재정을 펼치더라도 그를 충족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재정 유가라고 하죠. 본인들의 확장 정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유가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서 지금 이들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감산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들을 이미 우리가 경험을 그래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WTI 기준으로는 한 80불 정도를 균형, 이제 본인들의 재정 유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부위대를 산유국들은 최대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이 반대의 힘이 존재를 해요. 예. 미국이죠. 예. 미국의 경우에는 유가를 낮추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아서 문제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또 그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그러면 이 방출을 많이 했는데 언제 다시 보충을 할 것이냐라고 예. 했을 때 과거에 이미 가격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예. 한 67에서 72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내려가더라도 70불대에서 더 안 내려가고 올라가더라도 80불대에서 잘 못 올라가는 예. 양쪽에 서로 간의 사정으로 인한 강력한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요. 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에서 유가가 움직이면서 이들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나 예.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 국가들은 물가 상승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물가가 잡히는 현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잡힌다라는 게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실제로 마이너스가 된다가 아니라 네네. 상승폭이 계속해서 조금씩 둔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미국,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다른 나라 물가들 쭉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물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요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한국의 물가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좀 빠르게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예상치 대비해서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수입 물가입니다. 예. 우리도 보시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수입해서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미치는 게 영향을 환율, 그 다음에는 에너지 가격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행히 작년 전쟁 대비해가지고서는 많이 내려왔어요. 수입 물가가 30% 넘던 게 이제는 우리가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그렇군요. 네, 요 요소가 이제 물가 안정화에 좀 기여를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전기료라든지 도시가스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은 인상을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예. 물가가 너무 올라갈까 봐서 이거를 이제 연기시켜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에서 오늘도 안 그래도 지금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가 됐던데 예. 요 부분들이 인상이 되면은 물가가 다시 자극을 받지 않겠느냐 예. 그런 우려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요거는 숫자를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예. 모든 것은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에 따른 것일 텐데 네. 실제로는 실제로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서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미치는 영향이 비중이 작습니다. 전기요금 한 1.5에서 6%고요. 예.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1.3에서 4% 사이입니다. 예. 이제 그 다른 것들 중에서 좀 큰 거를 예. 말씀을 드려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 전화 예. 요금 요게 3%가 좀 넘고요. 예. 그러니까는 둘을 합친 것보다 큰 것이죠. 그렇네요. 이걸 합쳐가지고서 전체 통신요금 인터넷이나 다 합치면 거의 5%가 됩니다. 많은 정권들이요 물가가 예. 올라갈 때 자꾸만 뭐 통신요금 결합상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데에는 예. 이러한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거냐 하면은 교육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요금 다 합치면은 7%를 차지를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교육이 대단하고요. 예. 초중고 학원비가 3%가 넘는 와. 것이고요. 그리고 뭐 맨날 반값 등록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1%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요인들은 사실 수입 물가하고도 무관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찌 보면 정부에서 이들 어깨에 대해 갖고 막 팔을 비틀어 갖고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높을 때에는 한번 앞으로 이런 상황들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느냐 보시면 저걸 통해 가지고서 뭐 전기요금은 어쩔 수 없이 올리지만은 물가 안정화를 나름 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마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쪽에서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전기하고 가스 요금의 비중이 그렇게 낮은지 몰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월요일 코너는 당연히 주가, 투자 뭐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챙겨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물가가 잡히면 그다음 금리가 낮아지고 그다음 주가가 좀 크게 반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주가는 늘 선반영이라는 그런 형태로 슬슬 먼저 올라가는지 어떻게 흐름을 보이나요? 통상적으로요. 네,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과거 70년대에 물가 많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보시게 되면 물가가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피크를 기록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식시장은 한 번은 4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 번은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이 바닥을 기록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 기준으로 예. 작년도 6월 달이 9.1%로 물가가 제일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증시의 최저점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10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평균적인 수준. 그러니까 과거에도 4개월 시차를 두고 처음에는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물가가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경우에서는 주식시장이 그때 당시에는 물가의 절대적 레벨이 아니라 트렌드를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관련해서 다음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 말씀 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침체 논쟁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하고 중국 시장 여기에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느냐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그 데이터가 이번 주 증시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야 드디어 이 기업 소개해 주시는군요. 네. 제가 무슨 기업 소개하는데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기업이고, 네. 저도 옛날에 경제 학도였을 때 나도 투자 잘해서 이런 기업의 소유주였으면 좋겠다 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와, 소유주 주식을 갖고 싶단 말씀이신 거죠? 이거 주식도 만만치 않죠. 이거 한 주가 요즘은 얼마예요? 6억 원이요. 아니 이분도 그렇지. 네. 그렇게 투자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분이라고 해놓고선 자기 회사 주식은 한 주당 6억 원을 물론 다른 분할된 주식도 있긴 있지만 네, A주, B주가 있는데 한 주 비싼 건 6억 원이고 싼 B주는 43만 원인데 43만 원도 싼 건 아니죠. 그것도 싼 건 아니네요, 진짜. 네. 예. 요즘 이 버크셔 해서회가 다시 신문지면상에 많이 나오는 게 주총 열리잖아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였죠. 5월 6일 날 열렸는데요. 이게 자본주의의 우드스탁이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요즘은 우드스탁보다는 예. 자본주의의 그 BTS 콘서트나 블랙핑크 콘서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화려한 축제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뭐가 문제냐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님 워렌 버핏 그리고 부회장님 찰리 멍거 두 분 나이가 합하면 191세입니다. 참. 네. 버핏은 92세고요. 예. 나이가 99세니까 이게 그런데 이 두 분이요. 이번 주총 끝날 때 예. 뭉클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년에 보자. 이게 이 연세에 고려하면 예. 이 약속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 모인 많은 4만 명 정도 운집했는데 그분들도 다 내년에 봐요. 이거 영어로 see you again, see you again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내년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 이게 큰 부자가 된 비결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렇네요. 사실 워렌 버핏은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이 회사는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회사부터 좀 한번 말씀 주세요.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기본적으로는 투자 회사인데 그런데 여러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홀딩 컴퍼니입니다. 이거 지주회사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냐면요. 90개 넘게 갖고 있어요. 많네요. 근데 투자한 회사까지 합하면요. 예. 400개예요. 400개요? 이건 한국의 재벌 얘기 저리 가라죠.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서비스업, 보험업, 특히 보험업이 중요한데요.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건요. 버핏은 투자 전문가잖아요. 예. 투자 전문가 돈을 굴리는 거예요. 네. 돈을 굴린다고 하면 그 회사는 작게 운영하는 게 맞죠. 운용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되는 게 유명한 투자자인데 레이 달리오 있죠. 예. 레이 달리오의 헤지 펀드가 있는데 브리지 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평가액이 자산 규모가 160조 원이에요. 예. 그런데 비상장이거든요. 와. 반면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상장 회사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당 주가가 6억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원을 액면 분할해갖고 4만 명이 모이게 됐는데요. 1981년도에 처음 주총을 했대요. 근데 그때 모였던 주주 숫자가 12명이랍니다.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로켓을 처음에 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주라도 사서 이 주총 가갖고 페스티벌 즐기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A주, 비싼 주건 B주, 싼 주건 한 주당
4장의 초청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공료하고 그 숙박비 개인 부담하면요 참가비가 1,000만 원쯤 든다고 해요. 네. 그럼 1,000만 원이면 진짜 무슨 공연 입장권 티켓 받아가지고 투자에 대한 조언도 듣고 이거 나름 나쁘지 않은 장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버핏하고 점심 먹는데도 수백억 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단한 것인데요. 근데 이게 그 주총이 이렇게 축제가 되는 건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너무 좋아요. 버크셔 해서웨이 정말 우량한 회사인데요. 이게 자본주의의 축제 되려면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의 재판 아니면 구판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축제가 되는 이유 실적이 얼마나 좋냐면요. 그 순이익 정도가 47조 원입니다. 순이익이 순이익이요. 47조요. 네, 영업이익하고 또 다른. 근데 이게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로 저도 숫자를 보고 약간 공을 셌는데 500% 증가한 걸로 나와요. 요즘 시국에 순이익이 500% 증가해요. 야,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버핏은 이런 얘기예요. 잔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우리 왜 주식 통장 보면 수익은 얼마 나오지만 찍히지만 내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팔아야 내 돈이니까 예. 이건 팔아야 내 돈이니까 요거는 보지 마 이러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500% 그러고서 보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도 높아요. 이게 13% 증가로 나오는데요. 영업이익이 10조 원 넘어갑니다. 예. 이거면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930조 원이에요. 이거 웬만한 나라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실적이 좋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또 뭐가 있냐면요. 예. 여기 주총 가면요. 거의 디즈니랜드 수준인데 가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데어리 퀸이라는 아이스크림에 투자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코카콜라 당연히 먹죠. 예. 그리고 코카콜라 투자 오래 했고 시즈 캔디라는 제과업체에 투자했으니까 과자 먹고 사탕 먹고 거기에 그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라고 굉장히 오래 보유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가구 전시하고요. 예. 가이코라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보험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험 판매합니다. 예. 여기 가면 그냥 투자도 하고 뭐 상품도 주고 받고 뭐 이러면서 즐길 수 있는 데다가 게다가 버핏하고 먼거 나이가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참 생각해 보면 버크셔 회사의 본업이 원래는 섬유 제조 회사였다는 거 생각하면 좀 놀라운 상전벽해죠. 예? 버크셔 해서웨이가 금융 투자 관련한 회사가 아니라 섬유 회사였어요. 네, 왜 본질은요, 섬유 제조 회사고요. 그 우리도 치면 대구에 해당되는 미국 동부의 뉴 잉글랜드 주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정말 오랜 유서 깊은 섬유 제조의 그 그 중심지인데 여기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는 다 망했어요. 거기도. 왜냐하면 이제 노동 집약적이니까 예. 미국의 제조업이 다 기울었는데 유일하게 생존한 회사입니다. 특히 2차 대전 때는 낙하산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양복에 안감이 있잖아요. 예. 양복 안감 만드는 제조사로 흥을 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를 버핏이 소유하게 된 역사가 좀 흥미로워요. 사실 버핏은 이런 회사에 관심이 없거든요. 원래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해갖고 예. 그래서 딱 주가를 튀겨갖고 먹고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갑자기 버핏이 주식을 인수할 때 형제의 난이 일어나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밀어내고 동업자였는데 아들한테 회사를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정작 경영에 관심이 없고 야구 선수가 되려고 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경영에 무능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버핏이 그걸 조용히 보면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주식을 많이 매수했다가 이 형이나 동생한테 팔면 돈을 많이 돈을 벌겠구나. 벌겠구나. 요즘 대한항공이나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예. 걸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형이 버핏하고 한테 주식을 사기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버핏이 형을 딱 낙점해 준 거죠. 예. 그런데 원래는 이게 참 숫자까지 얘기하려니까 참 재미있는데 1962년도 3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11.5달러에 사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 형이 제시한 거는 11.375달러로 돈을 입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약은 11.5달러로 했는데 그럼 0.1센트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보통 사람이면 이거 넘어가요. 네. 그냥 0.1센트? 아이 뭐 이런 큰 일 하는데 0.1센트가 무슨 중요해. 하지만 버핏은 이걸 못 참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버핏의 자서전 제목이 스노우볼이거든요. 예. 스노우볼은 작은 눈덩이가 굴러서 큰 눈덩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리의 마법이라고 버핏은 부르는데 말하자면 버핏은 10살 때 신문 배달을 해갖고 $100 모았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아, 이 돈을 5년 갖고 있으면 $1,600가 되고 그러니까 $1,000를 모았다면 $1,600가 되고 10년 뒤면 $2,600가 되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이 부는구나. 스노우볼처럼. 그러니까 버핏한테는 $1, 1센트도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창업자였던 형은 그건 몰랐던 거죠. 그래갖고 버핏이 이 창업자인 형한테 그 회사를 뺏어갖고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 스노우볼에 나와서 그래서 스노우볼이라는 자서전 이름이 왜 본인 이름이 아닌가 스노우볼인가 했는데 이게 사실 버핏의 철학인데요. 여기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섬유 제조회사도 아니고 투자회사나 이제 지주회사인데도 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중심에 두고 투자 왕국을 세우는 거냐. 예.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제조업은 노동 집약적이에요. 예. 사실은 일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예.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곳이에요. 이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공장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이 하는 건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본 집약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이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 있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또 땀 흘리지 않고 머리 좀 굴려서 그냥 뭐 투자 정보 받아갖고 그래갖고 일할 때 슬쩍슬쩍 코인 투자하면 그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부도덕성 이런 것들 잊지 말려고 예. 그러려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중심에 두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말하자면 버핏은 땀 흘려 일하는 제조업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군요.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대단한 점인 거죠. 그래서 전설이 된 거고요. 예. 레전드. 근데 갑자기 궁금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럼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섬유 공장 아직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아. 네, 지금은 없는데 상징성만 있는 거고요. 오마시에 가면 버크셔 해서웨이 본사가 있는데 예. 여기 직원은 한 20명 남짓이고요. 예. 전형적인 투자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하지만 자회사들이 화려하잖아요. 예. 대표적인 자회사가 맥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도매 유통업 하는 회사거든요. 예. 어디에 하는 거냐면 그 세븐일레븐이나 월마트의 그 도매로 상품을 넘기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독점 사다리, 예. 혼자서 도매로 물건을 넘긴다 이런 회사고요. 가장 유명한 이제 비통제 회사, 직접 소유는 안 하지만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죠. 그렇죠. 애플 지분은 애플 주식의 5% 갖고 있고 버크셔 회사의 포트폴리오에는 40%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주총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컨카를 사느니 아이폰을 선택할 것이다. 이야. 그럴까요? 주가 부양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무도 버핏이 애플 이런 데 투자할 줄 몰랐거든요. 사실 2000년대에는 잡스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 아이폰, 스마트폰 이런 건 난 안 사.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도 주문할 때 팩시밀리 보낸다는 소리도 있던데. 네. 근데 지금 팀 쿡이라는 CEO가 자리 잡게 만드는 건 버핏의 그 영향이 크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권했고 예. 그때 애플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하면서 팀 쿡이 이제 전설적인 CEO가 된 건데 네. 사실은 버크셔 해서웨이한테 가장 중요한 저력은 보험업에서 나옵니다. 보험이군요. 네, 보험 회사가 이제 내셔널 엠니스트라는 회사도 샀었고 예. 1976년에 가이코라는 회사를 사서 지금도 갖고 있고 네. 2022년에 굉장히 화제였는데 엘러게인이라고 하는 보험회사도 샀어요. 네. 13조 원에. 보험에 보험회사는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 중요해요. 왜냐면요. 보험이라는 거의 그 핵심이 뭐냐면 고객한테 보험료 받아요. 예. 하지만 돈을 주는 건 굉장히 늦게 주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질병 사고가 나거나 예. 아니면 만기가 도래해야 주니까 예. 말하자면 돈은 다달이 받는데 지급은 매우 늦게 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걸 활용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금을 동원하는데요. 자본 동원을 하는데 네. 이걸 이제 버핏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비밀이라고 하면서 밝혔는데 예. 이걸 이제 플롯이라고 설명합니다. 플롯이요. 플롯 투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차를 활용한 투자를 통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험업을 통해서 거대 자본을 갖고 와서 이걸 수없이 많은 90개 자회사에 400개 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네. 특히 뭐 가이코는 그 공무원 대상 보험회사거든요. 공무원이야말로 굉장한 보험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고 많이 안 나고 보험료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우량 집단이니까 요거를 싹 집어삼켰죠. 그렇게 해갖고 버핏은 미국 경제의 핵심 자산들에 하나하나 투자를 해봤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험, 뭐 유통, 철도 운송, 뭐 유틸리티, 에너지, 특히 에너지 많이 투자했잖아요. 서비스업, 주택 건설 이런 거 다 투자해갔고요.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게 버핏 또는 버커셔 해서웨이의 투자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미국 경제가 정말 전성기였으니까 뭐 투자법이 실패할 리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 주총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직접 인용을 하면 미국 경제의 믿을 수 없는 시간, incredible period가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좋았던 시기 끝났다. 이제부터 힘들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분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이분의 어떤 경제에 대한 식견이 네.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맞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분은 세계 경제를 이제 어둡게 보는 거네요. 미국 경제하고 세계 경제 모두 어둡게 보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 금리 인상 때문에 긴축이 된 부분이 있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지역은행 위기가 있잖아요. 이 예. 세 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특히 과잉 재고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보더라고요. 더 이상 미국인들, 세계인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다. 저축도 많이 줄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물건 안 사고 서비스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내수 지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물건 안 산다. 또는 자국 물건 이외의 건 사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버커셔에서 이번에 단적인 숫자 하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133억 달러어치의 미국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1분기 안에. 엄청난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만 1,306억 달러 들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만 12억 달러씩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현금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미국 주식을 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학개미 분들한테도 굉장한 인사이트를 줄 텐데 지금 전 세계 증시 또는 미국 주식도 사실 지금 관망세여야 하는 시기라고 이제 버핏과 멍거 이 오마와 현인들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찰리 멍거 같은 경우는 인터뷰 참 많이 하는데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런 진단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네,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최근 이제 미국 지역은행 위기 있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주식 투자자들은요,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 기대치를 낮춰라 이런 건데 우리가 팬데믹 때 네. 투자만만 오르는 경험을 하니까 이때 투자 배운 분들은 투자가 쉬운 건가 보다 생각한 분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찰리 먼거는 이제 그런 기대하지 마. 이제 그런 시대 끝났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버핏과 멍거는 실제 미국 은행주 관련한 투자는 줄이고 있습니까? 네, 은행주는 거의 대부분 팔았고요. 심지어 소형은행, 중소형 은행주뿐만 아니고요. 예.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또는 웰스파고 같은 대형 은행도 다 팔았어요. 그래요? 은행주를 굉장히 지분을 줄이고 있고요. 은행에 투자하는 것은 은행에 돈을 넣는 건 괜찮은데 은행에 투자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외국에서도 요즘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보고서라든가 견해들 이런 걸 많이 피력하고 있나요? 스탠포드 경제정책연구소에서요. 올해 안에 이건 사실 우려인데 190개 정도의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정말 위험한 은행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숙제를 모두가 즐긴 게 아닌가 싶어요. 오마하에 가서. 알겠습니다. 오마의 현자의 최근의 소식과 어떻게 진화 발전해 왔는지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입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해서 우리나라 힙합계를 우리가 가르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힙합 듀오죠. 스승의 날이라서 선곡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